암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왜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를 연구하다가 결국 음식, 식습관의 그 원인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범위로 보면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국가가 훨씬 더 발암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큰 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중국 연구, 미국의 콜린 캠벨 교수에 의해서 주도된 대규모의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 지역을 조사했을 때 역시 고기를 많이 먹은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암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큰 범위로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10%더 발암률이 높았고요. 또 이러한 연구는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들은 무려 논문이 100편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나 스터디를 통해서 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 특히 하루에 총 칼로리의 20% 이상 고기를 많이 먹을 때 발암률도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연구에 의하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약 35%가 발암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붉은색 고기, 그리고 가공육,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서 훨씬 더 발암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도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25%가 높았습니다. 폐암 발생률도 20%가 높았습니다. 또 식도암과 간암도 고기를 안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습관으로 바꿀 때 20%에서 무려 60%까지 발암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가공육을 먹었을 때는 특히 어린이들이 이 가공육을 좋아하잖아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백혈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백혈병 발생률이 74%가 증가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가공육을 섭취할 때 췌장암이 67%, 방광암이 59% 증가하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은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고 또 질산염, 아질산염 이런 물질들이 발암 성분의 원인이 됩니다. 또 고기에 들어있는 많은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또 고기가 섭취한 곡식 사료로 인한 많은 염증 물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는 결코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그 단백질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고기는 순수한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사육 환경에서 많이 오염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의 변화, 두 번째는 독소의 축적, 세 번째는 림프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은 어떻게 바뀔까요? 고기를 먹으면 그 혈액의 점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고기 성분 자체가 과일이나 채소,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음식을 먹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열이 발생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 소화 과정 중에 혈액의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점성 있는 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고기는 산성화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또 몸도 같이 산성화시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혈관을 바꿉니다. 나쁜 성분들이 계속 쌓여가는 몸이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이 포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성분들을 혈관벽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비후다, 모세혈관 비후다라는 두껍게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관이 두꺼워지면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결코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자체는 원래 육식동물이 먹어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사람보다 이 소화 효소, 산의 농도가 4배에서 20배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확 녹여져야 되는데 사람의 소화 효소는 육식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에 많은 물질들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 소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완전 소화를 강조하는데 이유는 소화 불량은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잘 소화시키는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위산, 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도 위에 산이 있죠.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사람보다 4배에서 20배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확 녹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먹었을 때 물론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먹었을 때는 혈관에도 쌓이고 우리 몸속에도 계속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인돌, 스카톨 같은 굉장히 유독한 그런 대사산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물질들 때문에 몸에 쌓였을 때 계속 독소를 쌓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림프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폐물의 양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그 쓰레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하수도가 잘 막히는 것으로 바로 연상이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림프관에서는 여러 노폐물,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영양소,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면역세포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기를 섭취한 뒤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림프관이 꽉 차게 되는 거죠. 림프관이 폐색이 되고 정체가 되고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용성 영양소나 또 면역세포가 일할 수 있는 통로들이 계속 막히게 되고 우리 몸은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단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림프관도 정체가 되고 혈액 상태도 나빠지고 온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식습관이 바로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루 총 칼로리에 15%, 20%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하루 칼로리에 10% 이내로, 5% 이내로 섭취하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사람의 소화효소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더 적절한 형태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기름은 우리가 포화지방이다, 불포화지방이다, 또는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는 좋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포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름과 불포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떤 기름이 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단 가공된 기름은 나쁜 겁니다. 어떻게 가공 처리가 됐을 때 더 나빠지냐면 바로 수소의 결합에 트랜스, 꼬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100% 독소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가공 처리 과정에서 트랜스 상태가 되면 그것도 결코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그 기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형성이 됐느냐가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식물성 지방에 가공한 많은 음식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요네즈나 샐러드용 드레싱이나 마가린 같은 것들은 식물성이니까 왠지 동물성 기름보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고 또 음식점에 가서 이 마가린을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많이 볶거나 이런 요리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기름의 형태를 바꾸면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겨난 기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트랜스 지방은 요리하는 과정에도 생길 수 있고 가공된 식물성 기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왜 나쁜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몸은 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도저히 인체가 우리 사람의 몸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몸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세포막에 이 트랜스 지방이 달라붙어서 세포막 자체가 도저히 이 세포막의 투과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세포 속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 기능에 문제가 오고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한 식물성 기름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치킨이나 생선 튀김이나 또 여러 과자나 또 길거리에서 튀긴 음식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튀긴 음식의 기름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기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튀김을 파는 음식점들의 그 주변을 보면 아주 큰 그 통에 기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료는 식물성입니다. 콩기름을 유기용매에 의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기름은 이미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튀기잖아요. 내가 먹은 치킨이 신선한 기름으로 튀겼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들을 가지고 튀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킨을 드시거나 또 외부에서 드시는 튀김을 드셨을 때는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좀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겠구나, 좀 해독을 해야 되겠다, 내 몸에 이 기름 성분들이 들어와서 림프관이나 세포들이 산소 공급하는데 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좋은 기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연 상태의 기름이 사실 제일 좋겠죠.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의 기름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코코넛 오일도 상당히 안전한 기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들기름, 아주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해바라기 씨나 아마씨 같은 씨앗류 형태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사실은 산패되지 않는 좋은 기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름은 다 나쁘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영양을 담고 있는 음식을 우리는 모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모유 속에는 100g에 약 4g 정도의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 아이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를 구성하고 또 혈관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름을 많이 먹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도 하고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반드시 섭취해야만 세포막과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염증 반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의 기록에 의하면 올리브 오일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알츠하이머 질병의 발병률이 무려 80%까지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뇌세포는 수분을 제거한 상태를 보면 50%가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 30g 정도의 견과류를 꼭 추천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다라면 좋은 기름으로 채소를 볶아 드시거나 요리 시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루에 2스푼 정도의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 올리브오일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트랜스 지방, 또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가공한 이런 기름들은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름을 섭취했을 때 유방암의 발병률도 무려 45%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름을 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혈전도 예방이 되고 염증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을 제가 늘 염증이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좋은 기름 섭취로 염증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단 견과류를 드실 때는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일부러 다양한 견과류를 드시려는 노력으로 포장된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다양성보다는 저는 산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한 상태에 갓 구운 거나 갓 볶은 것, 또 생으로 드실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면 그렇게 드시고, 한 입 먹었을 때 그 산패가 되면 좀 냄새가 나잖아요.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잘 느낄 거예요. 그렇게 산패된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땅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쉽게 되는 편입니다. 물론 가수확한 땅콩을 안전하게 드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존과 유통을 거친 거라면 꼭 땅콩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크게 보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결국 채식주의자처럼 먹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또 꼭 구분을 하실 게, 채식이라 하면 인위적으로 동물성은 다 빼고 식물성으로 가공한 탄수화물, 빵, 과자까지 식물성이니까 안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이라 할 때는 순수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 가공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식물성 자연식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항암 성분은 대부분 식물 성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우유나 가공한 음식들에는 사실 항암 성분이 없어요. 오히려 항암이 아닌 발암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성분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식물 성분에는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주황색 같은 색깔이 진한 이 성분에는 다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은 암세포의 성장과 성숙을 막고 혈관이 쭉쭉 뻗어나가서 주변 장기로 퍼뜨리는 혈관 신생도 막습니다. 결국 식물 성분 부족 때문에 암이 쉽게 생기고 또 많은 질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성분, 자연의 과일과 채소를 또 그대로 섭취하실 때는 효소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효소 하면 소화효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소화효소 외에도 대사효소, 또 응급시에 사용하는 잠재 효소들도 있습니다. 이 소화효소, 대사효소들은 그 자체로 항암 성분이 됩니다. 효소가 많은 몸에서는 우리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살균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또 소화를 다 시키기 때문에 소화 불량 찌꺼기들, 독소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를 비롯한 몸의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건강을 빠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 성분을 그대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식품 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소를 더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물성 음식들이 항암에 도움이 되고 몸 전체의 대사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채식주의자처럼 먹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럽 8개국의 30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에서도 11,000명의 수명을 무려 15년 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더 높았고요. 또 암은 60% 더 걸릴 확률이 높았고 그 외 다른 질병들도 30% 더 걸리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채식주의자처럼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질환과 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식습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 90만 건을 조사했을 때 채식주의자처럼 식물성 식단을 선택했을 때 35% 정도가 암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롤로 러셀 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국가적으로도 비교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먹는 25개의 국가 중에서 무려 19개국이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기를 거의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국가 35개국을 살펴보니까 발병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 식단을 식물성으로 구성할 때 암과 멀어지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발생이 단순히 식습관만으로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암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계가 약해지고 면역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암, 심장질환, 또 천식, 알레르기 같은 다양한 면역질환도 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달라지는데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BAD라는 단백질이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있어야만 잘못 만들어진 돌연변이 세포들, 암세포들, 노화세포들이 잘 사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가 계속 나쁜 세포들이 증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또 세포 사멸에 단백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스트레스와 비슷한 감정들을 조금 더 제가 분류를 해보면 고립감을 심하게 느낄 때도 바로 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많이 오랫동안 가진다거나 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거나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몸 전체에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독일의 리케게르트 하머라는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갈등이라는 상태가 굉장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립관계에 처한 어떤 상황을 뜻하죠.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또 나 자신과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상황을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그 심리적 상황을 보면 직장이든 가족이든 또 개인의 문제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 또 굉장히 깊은 갈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리케게르트 하머 박사가 약 6,5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상대하면서 마음의 심리 상태와 또 암의 종양의 모습을 관찰해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암세포의 모양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암 종양의 모양이 어떤 둥그런
원형의 그런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 갈등의 요소도 상당히 줄어들고 몸이 호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암 종양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던 그런 반응 조직들의 모양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6,500명 정도의 이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갈등 상황이 상당히 개선이 된 6,000명들은 암 종양도 줄어들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요인들은 단순히 음식만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들 중에 정서적 요인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또 지나치게 고립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또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암으로부터 멀어진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에 처하거나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담즙의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담즙관이나 담낭에 결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나 심장이나 또 최근에는 장의 중요성, 간의 중요성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담즙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석이나 또 간내 결석 등으로 인해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가끔은 골다공증의 원인도 단순히 칼슘이 부족해서라기보단요, 지방이 소화되면서 담즙과 함께 지방이 소화되면서 칼슘이 같이 흡수가 됩니다. 이처럼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지용성 비타민들이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으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뼈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담즙 분비 억제로 인한 다양한 2차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느끼거나 또 분노 상황에서도 담즙의 변화가 꼭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너무나 크게 오래 지속이 될 때 우리 몸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와 또 다른 암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감정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지나치게 작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고 또 미리 걱정을 많이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를 미리 늘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 자신의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내 인생의 어떤 성취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기운들이 있는데요.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일수록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또 큰 고통이나 또 지나친 분노, 또 오랜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게 몸의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일들이 있을 때 방치를 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이런 감정들을 개선해야겠다라는 노력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일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시는 노력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현재 오늘을 잘 살고 오늘 기쁨을 느끼고 오늘 감사한 걸 많이 찾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감사를 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상당히 올리고 면역력도 증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신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감사가 치료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작은 일들, 좋은 일들을 자주 느끼고 또 기쁨을 자주 느끼고 작은 일도 크게 즐거워하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암과 많은 질병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그 암 자체만 모아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람 전체를 보고 또 삶 전체를 볼 때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이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됐다라는 굉장히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암과 멀어지는 삶,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 자체보다는 내 삶에 좀 더 집중하시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늘려가는 삶을 꼭 구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인구의 80%는 만성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기반으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치료는 현대의학으로 90%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학협회 저널에서도 무려 85% 현대의학의 만성질환 치료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사실상 많은 치료는 플라시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세 가지 신뢰가 치료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약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신뢰, 세 번째는 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술이나 그 처방약들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많은 경우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요. 관상동맥 우회수를 필요로 하는 13명의 사람들이 수술을 했을 때 10명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취만 하고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은 5사람, 한마디로 가짜 수술이죠. 이 사람들에게 수술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호전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플라시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 기계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걸 신뢰를 하게 되면 뇌에서 자연적인 오피오이드가 방출이 되는데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이 효과는 무려 실제 만들어진 약 헤로인보다 4만 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호르몬을 바꿔서 우리 몸에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하고 이스라엘 연구기관에서 속임수 없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플라시보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 효과가 없는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것으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 없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약에 설탕물인지 알고 먹은 이 사람들이 실제 약을 먹었을 때보다 2배 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치료제가 되는 방법은 희망적인 사고, 나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에 의해서 기반한다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은 하버드대 뿐만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 함부르크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도 환자의 마음과 환자의 건강이 치료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실험에서 또 심장병 치료제인 디기탈리스라는 약으로 치료를 했을 때 3,397명에게 실제 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임상 효과는 사망률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짜 약을 준 사람들 3,403명 중에 1,194명, 약 35%가 사망을 했습니다. 심장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34%,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35%. 그러니까 이 약은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적은 확률이지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실험들이 있습니다. 또 진통 실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와 반대인 노시보,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은 효과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도 결국 마음이 치료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통증을 일부러 유발하고 진통제를 알려주는 실험, 안 알려주는 실험, 또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세 가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증을 주고 진통제를 모르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통증이 66에서 55로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을 주고 진통제를 줍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랬을 때는 통증이 55에서 39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제를 주면서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39에서 6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약 자체보다 이 약에 대한 환자들의 믿음, 마음가짐 상태가 통증을 더 유발하기도 하고 통증을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따라서 치료라는 것은 결국 이 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상태, 나는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환자의 상태가 치료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이나 다양한 방법들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할 뿐이고요. 치료는 내 자신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료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 병은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병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잘 이루어간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 인해서 삶의 건강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또 이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또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반대인 부정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기대감과 부정적인 기대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 힘들어하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사망자가 별로 없다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어떤 기대감이 끝나버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끝난 직후에 사망률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미국 내 통계가 있습니다. 노화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주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일대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노화 연구를 진행한 내용인데요.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젊은이들을 살펴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경험이나 연륜이 쌓여서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젊은이들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또 중장년층을 조사를 했을 때도 무려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연구 하나가 있죠. 미국에서 80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아서 30년 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세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30년 전을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의 주거 환경, 집에 있는 물건들, 음악, 의상들, 또 그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80세인 분들은 50대로 돌아간 거죠. 이 50대가 됐을 때에
느낌들을 계속 떠오르고 추억하게 되고 마치 진짜 그 시대 50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나 여러 노화 지표들이 15년이나 더 젊어진 것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로 30년 뒤인 현재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화 지표가 하루 만에 다시 15년 나이가 든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이 치료제다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실험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또 내 건강도 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암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암세포를 태우고 자르고 제거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니 암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살기 위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신해서 산소호흡을 하지 못하는 무산소호흡의 상태로 변질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을 지탱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가 바뀐 거죠. 그만큼 사람의 몸은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몸은 살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저는 암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유사암이 9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암인데 조기 검진, 또 자주 하는 건강 검진에 의해서 마치 심각한 암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공포와 불안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암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여드름이 나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피부에 여드름이 나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약간의 불편함이나 짜증 정도만 느끼는데 몸속에 여드름이 난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암을 내가 어떻게든 없애려는 방향보다 내 몸 전체에 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요즘 몸을 좀 혹사시켰구나. 이런 정도의 의식으로 몸 전체 환경을 깨끗하고 면역력이 높은 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음가짐도 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미래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진짜 내 삶도 뭔가에 얽매여 있고 억압돼 있고 또 굉장한 갈등과 고립의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100세 이상의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장수인들이 많이 사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에서도 9가지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착이나 욕심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이제 초기 암으로 인해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삶에 대한 전환점으로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함께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강이 나빠졌다는 그 상태는 저는 항상 2가지 원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고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같습니다. 마음에도 독소와 같은 많은 힘든 상황들이 쌓여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되는 요소에 집중을 하고 독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암에 대해서도 자연치유요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연치유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 2가지를 먹어서 치유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몸도 독소가 없이 자연의 음식으로 잘 채우는 상태,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을 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영양제나 보양식이나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정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인 GMP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하시고, 당연히 이 품질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동시에 싸잡아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동시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작은 차에서 비싼 외제차가 있듯이, 집도 아주 작은 집에서 좋은 고급 주택이 있듯이 영양제도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에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최소한의 GMP 인증 기준과 논문 결과와 임상 등급까지 받은 이런 등급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안전하고 흡수율이 좋은 형태, 해로운 성분이 없는 형태로 드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세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남의 말만 듣고 무작위에 검증이 안 된 그런 약초나 특이한 자연요법들은 저도 과학자로서 생각하기에는 검증된 결과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와 마음 전체에 독소를 제거하려는 방향, 영양을 채워주는 방향의 방식이 나에게 잘 맞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와 함께 치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나 또 우울증을 겪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또 현재 이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경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발견이 되진 않을 수는 있지만 평생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답게 사는 것에 삶을 집중하고 나만의 개성과 고유성을 꼭 발견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가끔씩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바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죠. 음식을 먹는 순간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이 바로 생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식을 선택하게 될 때는 저는 반드시 해독하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나쁜 음식만 먹는다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건강한 음식,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과의 습관을 좀 노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또 가끔 스트레스로 인한 맵고 짠 음식, 튀긴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드시고 나서 샐러리 녹즙이나 채소 녹즙으로 꼭 해독하는 습관, 또는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다음날 좀 금식하는 것으로 식사를 줄여주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린 만큼 또 노력도 같이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게 될 때는 몸이 당연히 불편하게 되니까요.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을 느낀 만큼 내가 좀 노력해서 해독하자. 해독 습관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